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발전할지 모른다. 위협적인 히베로 태풍 흰남노가 6일 아침 경남 남해안의 상륙에서 밤늦게 동해안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태풍 대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의 정확한 워딩은 내렸습니다. 특정 지역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6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태풍을 관리하는 부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환경부입니다. 흰남노는 6일 새벽 3시쯤 매우 이 태풍 등급으로 이 서귀포 남동쪽 약 60km 부근 해상으로 최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흰남노는 2일 오전 9시 기준에 이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 그리고 최대 풍속 초속 49m로 현재 강도는 매우 강 수준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하면 초강력 태풍이 됩니다. 사람이 날려가고 자동차가 날려갑니다. 2003년 9월 한반도를 휩쓴 태풍 매미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데 그때 중심기압이 954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흰남노가 매미보다 더 강한 태풍입니다. 그런데 흰남노는 그동안 오키나와 해상 부근에서 정체하면서 세력이 다소 약화했지만 2일 우리나라로 북상할 때는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며 다시 몸집을 키울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우리 정치판에도 태풍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6달이 지나 시작이 되는 태풍인데 사실 예정된 태풍입니다. 왜 우리는 선진 민주정과 달리 이런 사정정국을 겪는 것일까요? 검찰이 정치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현상 말입니다. 정치는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군에 속합니다. 정치인은 나름대로 정의관을 필요하지만 대부분 오랜 숙고를 거친 체계적인 지식이 아니라 대중의 영합하는 쪽으로 급조된 감각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의 조합에 지나지 않습니다. 후진적 민주정에 갈수록 그렇죠. 이래서 대중은 정의에 굶주리며 또 한편 정치가 타락하는 이유입니다. 정의가 정치인들의 입에 발린 거짓말이 되기 일쑤요 배운 자의 고담 준론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대개 정치인은 별다른 사명감 없이 권력을 얻거나 출세의 방편으로 정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공동체의 정의보다 정의로 포장된 사익이 우선합니다. 직업으로 정치를 택한 자들이 이미지 정치에 치중하고 그런 이미지 정치는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소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정치판의 태풍은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소환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재명은 아들이 수사받는 도박죄 등을 제외하더라도 여러 혐의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6개인지 7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죠. 바로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백운동 개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GH 합숙소 사건, 바로 이재명의 집, 옆집이 합숙소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부인 김혜경과 그리고 배소연이 이미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간 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방선거가 있었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지금까지 이재명을 소환 조사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9월 9일인 공직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출석을 이재명에게 요구하면서 전국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간 여권에서 윤핵관과 이준석이 부리는 권력 싸움으로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던 이재명은 단숨에 뉴스의 제일 한가운데 바로 초점이 됐습니다. 대중적 관심의 중심에 선 것입니다. 여야 간의 협치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재명 보좌관 김현재의 말처럼 자,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이를 맞받아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제가 권성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말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검찰 소환에 응하느냐 불응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방이 갈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14일과 15일 있을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그리고 19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된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그대로 시행될지 의문부호가 찍혔습니다. 4일 시작하는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 행안위의 국정감사는 이재명 소환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정책감사를 아예 기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왜 하필 6일 이재명을 소환했을까요? 야당 일각에서는 서면조사가 아닌 직접조사로 결정한 배경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검찰은 20대 대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9월 9일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의 말입니다. 이 8월 19일 이재명 측에 서면 질의서를 송부해 26일까지 회신 요청을 했으나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서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9월 6일 출석하도록 요청했다. 그런데 이재명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른 것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한 허위 발언을 일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8월 26일 경기남부청에서 송치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백현동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 검사가, 그 주인 검사가 중앙지검으로 파견 나와서 함께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검찰은 이재명이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공소시효가 9월 9일 자정으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당사자 진술을 최대한 청취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회신 의사를 확인하려는 수사팀의 전화도 이재명 측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소환조사 결정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말입니다.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예우로 사전조사 성격인 서면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고 답이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대변인 박성준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인데 이 중에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건은 준비 중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겨냥한 여론전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 된 장경태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면 추석 민심과 윤 대통령 지지율을 동시에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6일 검찰에 출두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성준의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출석과 불출석 논의가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엔 불출석 가능성이 높다. 만약 6일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한다면 이재명은 대외적으로 나는 결백하다, 떳떳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쥐고 있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곧바로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것도 이재명에게는 부담입니다. 이재명이 포토라인에 쓴 장면이 계속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옥죄는 것은 사실 이 사건이 아닙니다. 백현동 개발을 둘러싸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김문기를 난 잘 모른다. 부하 직원이었으니까 잘 모르겠다. 초과 이익 환수를 자신이 몰랐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사건의 격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본체, 사건의 뿌리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의 특혜 의혹입니다. 검찰의 목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의 바로 그 본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검찰의 소환은 표면적인 소환 이유보다 그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은 어디까지 증거를 쥐고 있는가? 바로 그거죠. 이재명의 고민도 여기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검찰의 최종 목표는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에서 이재명의 배임 혐의를 밝히는 것이다. 자,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의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여당과 사생 결단의 싸움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내내 논란이 됐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당내 갈등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은 검찰이 무리수로 판단하고 일단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소환했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다. 이런 말들입니다. 언론이 전한 한 청와대 출신 의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오히려 당이 단결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무리한 소환 조사로 보복성 수사를 시작하면 당에 사고도 되는 명분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검찰이 의외의 증거를 들였을 때 이런 말들은 모두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결국 이재명에 대한 사정 정국이 장기화되면 당내 단일 대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민심이 돌아서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니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당대표로 선출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생각보다 너무 일찍 몰아치기 시작한 태풍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지금은 당 지도부가 모두 이재명 엄호에 나섰습니다. 원내대표 박홍근의 말은 사뭇 전투적입니다. 그가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정감사 답변과 언론 인터뷰 내용을 놓고 더구나 사실관계까지 확인된 발언을 문제 삼아 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도 그걸 조사하면 정치 탄압이 된다는 것입니까? 박홍근의 말이 또 이렇습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과연 지금 검찰과 경찰이 하는 수사가 뿅망치로 두더지 잡기를 하는 게임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게 우리 정치 수준입니다. 박홍근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정치검찰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동원해 제1야당 당대표직을 맡은 지 나흘 만에 소환하는 초유일이 정기국회 첫날에 발표됐다. 야당의 당대표는 방탄쫓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치유의 법권이 아니며 더더욱 사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사만시대의 소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사자인 이재명은 태인해 보입니다. 속은 타겠죠. 속은 탈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는 어제 당대표 당선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검찰의 소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경찰이 총동원되어 오랜 시간을 이재명을 잡겠다고 먼지털이를 하다 안 되니 결국 말 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검찰 소환은 공소시효에 쫓겨 검찰이 소환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아직 태풍의 중심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말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검찰을 비난하는 것도 잠시뿐일 수 있습니다. 태풍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재명은 검찰 소환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시 박홍근의 말을 들어볼까요? 이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을 위한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데만 몰두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그럼 저는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은 물론 전 정부 5년의 청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생각은 저와는 정반대인 모양입니다. 박홍근의 말을 제가 하나만 더 옮기겠습니다. 그는 검찰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스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사도 마다하지 않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게 없다. 우리 정당이 조직폭력배와 닮았다는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해온 얘기인데 검찰이 조직폭력배와 닮았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오만과 태도가 하늘을 찌르는 한동훈 장관을 앞세워 헌법과 법률마저 어기는 독주가 윤석열 대통령식 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백현동 개발을 앞두고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았던 공문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은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남시 백현동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것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죠. 하지만 공개된 문서에서 당시 국토부는 용도 변경에 관한 성남시 질의에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인동 개발 시행사가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 인사 김인섭을, 그러니까 최초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하던 자죠. 이 김인섭을 영입한 뒤에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가 2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용도 변경 강제성 여부를 묻는 성남시 질의에 귀시에서 적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간략하게 줄여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성남시가 국토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 문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걸 혁특법이라고 그러죠. 그 법에 의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말하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립한 종전부동산 활용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활용 계획을 도시, 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는지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 계획에 저촉됨에도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도 함께 질의했습니다. 국토부의 회신 공문에서는 이 사안은 혁신도시법, 그러니까 혁특법에 따른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시기본계획은 귀시에서 적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결국 국토부는 백인동 용도지역 변경을 혁특법상의 강제성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며,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협박이나 압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거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허위 발언이죠. 이러니 이재명은 적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문제 짧게 짚고 마치겠습니다. 경찰에 소환된 이준석의 반란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2일 상임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재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9일 열리는 전국위에서 의결되면 국민의힘의 새 당헌이 됩니다. 법원이 26일 조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이준석의 직무정지와 그리고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만으로는 국민의힘 당헌이 규정하는 비상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데 기초합니다. 현 상황이 비상상황이라고 해석해서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의 의결은 그래서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정당성의 크기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전당대회는 숫자가 엄청나고 전국위는 숫자가 적은데 전국위 의결이 어떻게 정당대회에서 뽑은 당대표를 흔들 수 있느냐. 정당성이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헌법학의 태도 허영 교수가 어떻게 법원이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질타했죠. 신문 칼럼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8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법원이 판단에도 불구하고 당헌 개정과 비대위 재구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당헌에서 비상상황을 정의하는 부분을 고쳐 현 상황이 비상상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도록 한 뒤에 고친 당헌에 따라 비대위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헌에서 당대표가 구리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당대표가 구리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고치기로 한 것입니다. 법원이 더 이상 개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현재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에 청년 최고위원, 이 김용태 최고위원만 남아있죠. 나머지 4명이 사퇴한 상태인데 이 상태의 규정을 딱 맞춘 것입니다. 상임전국위는 또 당헌에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의 최고위가 해산되면 물론 기존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넣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가처분 결정과 상관없이 비대위는 이미 구성됐고 이준석 대표도 자동으로 해임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맞는 규정을 당문에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복잡한데 말하자면 간단합니다. 이준석이 돌아올 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이날 상임정국위는 상임정국위원 55명 중에 36명이 참석했고 이 중에 32명이 의결에 참여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도 말입니다. 당헌 개정안을 박수로 의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에서 검찰의 이재명 소환 통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윤 대통령도 정치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